변호사님, 저희가 변호사라고 하면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하는 거를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형사사건 하다 보면 고소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네. 그런 경우에 예후가 좋아요. 네. 사건이 잘 끝납니다. 네네. 그래서 확실히 의뢰인들도 예전보다 변호사 사무실에 빨리 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라오면 그때 가서 형사 변호사를 고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민간인들끼리 개인 간의 막 싸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또는 회사와 다툼이 있을 때도 로펌에 와서 상의를 많이 받아보시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건화 전 합의 사건이나 소송 외 합의 사건으로 보통 분류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막막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부터 벌써 고민이 되는데 그런 것부터 변호사의 어떤 조력이나 코치를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법률 상담 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건화 전 합의할 때 변호사들이 먼저 사건에 투입이 되면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히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자극되는 거는요, 변호사 선임 여부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고, 이 사람은 이미 자극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변호사를 선임해도 자극이 되고요, 네. 선임을 안 하고 연락을 해도 자극이 되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도 자극이 돼요. 이미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네. 사실. 이분은 화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두려워해서 전문적인 법적인 조력을 포기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죠. 사실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이 원망스러울 때는 뭐냐면, 사건이 차라리 고소가 돼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쉬운 사건인데 의뢰인이 안 해도 될 말과 행동을 해서 자기 나름 생각을 해서 대응했던 모든 그 대응 방책이 다 틀린 거죠. 예를 들면 사과를 안 해도 되는데 사과를 했다든지 돈을 보냈다든지 이러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 주장하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또 통화 녹취, 카톡, 영상 이런 게 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이 노출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화, 모든 접촉은 다 기록을 남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요. 가해자 측면에서 설명입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고소를 안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서 그렇게 일단은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런 연락도 사실 요즘에는 2차 피해잖아요. 그리고 가끔 두렵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완전한 2차 상당히 피해고요. 네. 2차 피해도 될 수 있고 네. 상당히 위험한 진술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미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을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뱉어내는 게 굉장히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만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피해자도 사건에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피해당한 사실을 경찰, 네. 검찰, 네. 법원에 가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변호사들 조력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게, 피해자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뭐 금전 배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금액을 또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꽃뱀. 꽃뱀. 꽃뱀이라는 네. 단어 정말 싫어하는데요. 네. 피해자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꽃뱀처럼 보일까봐 합의금 달라고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피해자분들이 하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적절한 합의금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요. 누가 뭐 딱 잘못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변호사들이 사건에 개입해서 사건을 적절하게 조율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게,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이 개입하면 어쨌든 사건이 클로징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사건에 개입해서 비용이라든지 소송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감소하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서라는 거를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합의서를 써본 일반인들이 없거든요. 뭐 평소에 합의서를 써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변호사들의 그 법률 문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초반부터 빨리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합의를 하는 이유는 사건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네. 합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건화를 시키지 않기 위한 그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걸 어느 그쵸.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위약벌이라든지 네.
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비밀 유지 의무를 피해자 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라든지 2차 가해 방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누락하고 그냥 합의서만 덜렁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사실관계를 누락한다든지 네.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법적인 조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변호사들이 사건 개입되면 법률적인 안전 장치를 단계별로 만들어 놓으니까 합의가 나중에 깨지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 안정성 있게 사건이 딜이 클로징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화 전, 사건화 후에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심지어는 민사소송 단계까지 전부 다 경험을 하거든요. 합의가 됐다가 안 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에 다 대응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갑과 을의 관계가 한번 형성이 되면 일반인들끼리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갑질을 하면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면 꼭 변호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변호사들 통해서 오히려 이게 약간 공갈 협박에 해당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합의를 3천만 원에 하기로 했다. 다 준비를 해서 네. 금원도 준비해서 이체할 준비를 하고 또는 현금을 인출해서 네. 카페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쓰기 직전에 피해자가 3천만 원에는 안 되겠어요. 막 저는 울면서 그러는 네, 경우도 5천만 있고.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네, 네. 하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합의가 빠그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다시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주고서도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요즘에 많기 때문에 형사 고소 당하는 거에 두려움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막 송금부터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합의할 때는 왜 합의를 하는지, 합의 범위가 어떤지, 네. 어떤 사유로 합의를 하는 건지, 합의로 인한 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합의를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있어서 나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데 있는데요. 그 변호사는 그쪽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합의서에 상대방한테만 유리한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